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현재 대한민국 정치를 이렇게나 저질로 만든 장본인은 당연히 문재인인데요. 이미 문재인 정부는 역사의 저편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문재인 정부의 망령들이 아직까지도 살아남아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설쳐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의 민주당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답이 없는 정당입니다. 문재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이 만들어졌죠. 더 큰 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거악을 상대할 수 있는 게 또 누구밖에 없어요? 친문 세력들밖에 없잖아요. 악으로 악을 상대해야 되는 이런 지금 꼴인 겁니다. 못노벨 정당이 이런 정당이 있냐고 아예 그냥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지. 딱 지금 민주당의 상황. 악을 악으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이 답이 없는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오늘의 주인공 바로 고민정입니다. 대한민국을 답이 없게 만들었던 문재인, 그 문재인의 숨결조차 익혔다라고 하는 문재인의 입이라고 하는 고민정이니까 얼마나 답이 없겠습니까? 원래 고민정을 보고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제발 고민 좀 하라는 거거든요. 툭 하면 하는 얘기가 어떻습니까? 이 고민을 안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관계를 똑바로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막 지르는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래서 심지어 동료 의원들로부터 공부 좀 해라 이런 얘기를 듣는 게 고민정이에요. 대정부 질문에 나와서 호가호의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똑바로 못 쓴다.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국회 대정부 질문이 원고 같은 거를 준비를 안 하는 상태에서 라이브로 하는 그런 걸로 바뀌었나 보죠. 그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호가호의라고 하는 말을 저런 상황에서 잘못 쓸 수가 있겠냐고요. 원고까지 쓰고 검토까지 하고 보좌진까지 달라붙어가지고 다 검토를 했을 건데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호가호의를 잘못 쓸 수가 있겠습니까? 더 충격적인 건 뭐예요? 고민정 이분이 출신이 또 어떻습니까? 무려 경희대학교에서 중국어학과를 나오신 분이 고민정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KBS에서 14년 동안 아나운서로 근무를 했던 사람이 고민정 아닙니까? 너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실력도 없고 아마추어같이 모든 것들을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그 문재인 정부의 특징을 고민정 씨만큼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괜히 그러니까 문재인의 숨결조차 익혔다 이런 평가를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실력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맨날 이렇게 감성팔이나 하는 거지. 정말 제가 100번 양보해서 진짜 문재인이나 민주당 얘기할 때는 양보해야 될 것도 많아요. 어쨌거나 100번 양보해가지고 그 좋다 이겁니다. 그냥 정치인으로서 가만히 있고 감성팔이 쇼하는 거 그거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 가만히 계시지를 않아요. 감성팔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성팔이를 통해서 뭘 한다는 겁니까? 선동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의연 문제도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해버리고 그 중에 대박이 진짜 이거였는데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고민정이 하는 얘기 한번 읽어보세요. 가슴이 아프다,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가지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고민정이 저렇게 슬픔을 참을 수 없어하는 저 사람이 누굴까? 맞습니다. 놀랍게도 김경수였습니다. 김경수. 완전히 그냥 잡범인 인간 아닙니까? 민주주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를 뒤흔들었던 그런 잡범 중에 잡범이 김경수인데 그 김경수를 보면서 뭐가 슬프다라는 것인지 뭐가 억울하다라는 것인지 저런 식으로 구구절절 써놓은 겁니다. 더 소름 끼치는 게 뭐냐? 마지막에는 진실이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저 얘기를 언제 썼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김경수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로 다음날 저런 얘기를 써놨던 거예요. 왜 고민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재인 정부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냐? 첫 번째, 실력이 없다. 두 번째, 실력이 없으면 가만히라도 있지 감성팔이식 쇼로 국민들을 선동하려고 한다. 그리고 세 번째, 법치에 대한 이해, 존중이 전혀 없다.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특징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고민정이야말로 문재인 정부식으로 국민들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었던 그런 인간이었던 겁니다. 고민정이가 대변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볼까요? 한창 논란이 됐었던 원종건 사태에 대해서는 당 대처가 빨랐다. 이런 식으로 대변했던 게 고민정이고요. 그리고 가장 고민정이가 치열하게 대변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박 전 시장이었죠. 그 모습은 고민정에 포함되어 있었던 단톡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소한 그래도 양심이 있었던 여성 의원들은
피해자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죠. 피해 호소인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진선미 끝까지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피해 호소인이라고 써도 무방하다 이렇게 주장했죠. 당연히 고민정이도 마찬가지였죠. 피해 호소인이 맞다는 거예요. 아예 심지어 입장문을 내는 것 자체가 부정적이다 이런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고민정의 정치 인생은 철저히 민주당을 옹호하고 민주당을 방어하는 거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활용 정점으로 이런 고민정이가 완전체가 되기 위해서 민주당의 완전체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뭐겠습니까? 그쵸? 내로남불이죠.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고민정과 원희룡 장관 둘 사이에 썰전이 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대선 기간 동안 원희룡 장관이 이재명 대장동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거를 보고서 고민정이가 원희룡 장관이 면책특권을 믿고 저런 식으로 주장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애당초 첫 번째 원희룡 장관은 저때 당시 국회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참으로 고민정다운 모습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이건 뭐 놀랄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예요? 애당초 고민정이가 국회의원으로서 면책특권이 뭔지 그거에 대한 이해조차 없다라는 겁니다. 애당초 면책특권이라고 하는 게 원희룡 장관이 그때 당시 이재명의 대장동 의혹을 제기할 때 그때 쓸 수 있는 말이 아닌 겁니다. 면책특권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 써야지 적절한 거예요. 그쵸? 숱한 기소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버티고 있는 윤명희가 됐거나 그리고 그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이런 사람한테 적용이 되는 게 면책특권이라고 하는 말이죠. 당연히 제기했어야 되는 의혹 그리고 실제로 지금 대부분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그 의혹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한테 면책특권이다 뭐다 이렇게 떠들 시간이 고민정한테 있다면 최소한 고민정의 양심이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부터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본인 스스로부터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에 대해서 고민정이가 너무 자만했다. 지도부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뭐지? 조금 정신을 차렸나 싶은데 택도 없죠. 당연히 정신을 안 차렸습니다. 이번에 가결표가 그렇게 많이 나온 거에 대해서 이재명 책임이 있다라고 하니까 아니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된대요. 재차 그러면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가결표에 표를 던졌을까?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을 정확하게 견제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동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 우리 고민정 의원은 국회의원을 할 게 아니라 상담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체포 동의안 그거 뭐 국민들이 지금 투표한 겁니까? 국회의원들이 투표한 거 아니에요? 민주당 고민정에 속해 있는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재명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나 많이 가결표를 던진 거 아닙니까?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정부를 민주당이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재명을 쫓아내야 된다라고 가결표를 던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국회를 열자고 떠벌리고 다녔던 인간이 스페인에 가가지고 저러고 앉아 있는 거죠. 그게 어울립니다. 국회 일이 맞지 않고 그냥 스페인에서 그냥 여행이나 다니세요. 오늘의 제 영상은 고민정한테 부탁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드디어 열렸죠. 워낙에 이제 자범이다 보니까 관련해 있는 범죄 혐의가 많아가지고 재판이 열리는 것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드디어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한치의 정말 한치의 반성도 하지 않습니다. 재판받으러 가면서도 이재명이 뭐라고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구걸한다. 천공이 시키더냐? 이따 얘기를 해요. 완전히 그냥 정신이 나가버린 겁니다. 오죽하면은 이번에도 천공이 시키더냐? 라고 하는 세간의 비판까지 나온다라고 하는데 뭐 어떤 놈의 세간입니까 저게? 그 재명이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저런 식의 비판이 있나 보죠.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세상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는 저런 식의 비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명의 망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세계거든요. 계속 그렇게 이재명 대표님 망상 속에서 개딸들 데리고 재명인의 마을인가 뭔가 거기서 이장 노릇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망상 속에 있으면 있을수록 현실에 있는 민주당은 어떻게 되니까 개박살이 나고 있으니까. 딱 이번에 재판을 한 번 받았는데 민주당의 지지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5% 가까이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8개월 만에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최대치를 찍게 되었죠. 야, 진짜 막 애국지사도 이런 애국지사가 없어요. 이재명이 아니고서 어떻게 저런 식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막 기염을 토하고 계시는데 계속 그렇게 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전날 우리가 주목해 봤어야 되는 재판이 제명의의 재판,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대북 송금과 관련돼서 쌍방울의 부회장 또한 마찬가지로, 부회장이었던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 쌍방울 부회장의 범죄 혐의가 뭐였습니까? 이화영에게 뇌물을 줬다라는 것이고, 증거 인멸까지 하고, 그리고 김성태의 해외 도피를 도와줬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드디어 이 부회장의 얼굴이 공개가 됐습니다. 북한과 아태협의 행사장에서 저 확대를 해놓은 저 사람이 있죠. 저 사람이 바로 쌍방울의 부회장입니다. 이 시점에 우리가 이 사람을 왜 주목해 봐야 되냐? 최근에 이 인간이 입장을 바꿨기 때문인데요. 형은택이는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진술신빙성에 의문을 가질 것이다. 이따위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는데 원래 헛소리 하는 인간이니까 무시하시고요. 야, 진짜 쌍방울에 있는 사람들이 바꿀 때는 진짜 시원하게 바꿉니다. 더 이상 사실과 다른 입장을 표하는 것은 회피라고 생각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변경하겠다면서 뇌물 공여 등 혐의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해 왔으나 모두 인정하는 입장으로 변경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화영 측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했다라는, 뇌물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혐의도 인정을 해버렸고요. 직원들을 시켜가지고 증거를 없애라고 했던 혐의도 인정을 했고, 김성태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것 또한 마찬가지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전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저렇게 일주일 전쯤에 입장을 싹 다 바꿨던 쌍방울의 부회장이 과연 이번 재판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놨냐, 이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경향신문에서 다음과 같은 헤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김성태와 이재명 서로 만난 적이 없다. 친하다는 표현이 안 맞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 헤드라인만 보면은 쌍방울의 부회장이 다시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재명 쪽으로 붙어먹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난리가 난 거죠. 저게 인기 기사까지도 올라갔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보니까 검찰이 쌍방울 그룹 직원은 김성태, 방용철, 이재명, 이화영이 다 가까운 관계인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재명과 김성태 두 사람이 만나거나 사적으로 개인 전화를 알아서 통화한 적은 없는 거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이 두 가지 얘기는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랑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입장을 바꾼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재차 그러면은 직접 통화를 한 게 아니라 제3자를 통해 전화한 적은 있는데 친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라는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네, 맞다라고 답변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검찰이 갖고 있던 생각을 정확하게 그냥 쌍방울 부회장 또한 마찬가지로 맞다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전혀 지금 입장을 바꾼 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경향신문이 제목을 갖다가 이딴 식으로 달아놓으니까 마치 쌍방울 부회장이 다시 그냥 입장을 바꿔가지고 이재명 편에 섰다, 이재명이 무죄다 라는 식으로 주장한 것처럼 포장을 해놓은 거에 불과한 거죠. 정확하게 쌍방울 부회장이 뭐라고 합니까? 이재명, 김성태 통화를 했고 자기가 직접 본 것만 하더라도 2번이라는 거죠. 그리고 2번을 연결시켜준 사람이 누구누구다? 이화영과 이태영 두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저런 진실을 납두고 경향신문이 저딴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헤드라인을 달아가지고 민주당 지지자들, 개딸들한테 막 옹호를 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진짜 경향신문이 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냥 딱하다라는 게 아니라 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차 우리가 소름이 돋게 되는 거죠. 왜? 저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는 김성태라는 사람의 얼굴도 본 적이 없대요. 그런 사람이 왜 자기 변호사비를 내겠냐? 내가 인연이라고 하는 건 내일을 사입은 거 말고는 없다. 요렇게 얘기했죠. 얼마나 교활한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뜯어서 들어보면 맞는 얘기예요. 직접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버리지 않습니까? 직접 본 적이 없죠. 통화만 했으니까. 거짓과 진실을 교묘하게 섞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애매하게 들리게끔 해가지고 속여버리는 거, 저게 이재명의 언어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유동규 씨가 재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재명 언어를 헷갈리게 만드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냥 김문기를 아냐고 물어보면 안다 모른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나는 친분이 없어
없어서 모른다 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안다고 했는데 그럼 친분이 생긴 거냐? 말도 안 되는 언어 도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장난이죠. 그냥 한마디로 말장난인 겁니다. 저런 수준밖에 안 되는 인간이 대통령이 되겠다랍시고 심지어 국민들의 절반 가까이 되는 지지를 받았다라는 것도 소름이 돋는 것이고 아직까지도 제1야당의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소름이 돋는 거죠. 그런데 거짓으로 쌓아 올리기에는 이성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방대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금세 진실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쌍방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쌍방울이라고 하는 기업이 경기도 지원 없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대북 사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쌍방울 부회장이 하는 얘기처럼 쌍방울이 삼성이라고 하는 대기업도 아닌데 미치지 않고서야 그게 가능하겠냐 이거죠. 오죽 답답했으면 얘기를 하면서 막 격한 반응까지 보이는 겁니다. 아니 쌍방울이 삼성도 현대도 아닌데 우리도 그 정도 상식은 있다. 쌍방울이 북측에 줬다라고 하는 돈이 800만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100억 정도 되는 규모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북한에 줄 수가 있었겠냐 이거죠. 그러면서 이번에 김성태랑 북한의 김성애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화까지도 공개를 했습니다. 김성애가 김성태한테 아니 이화영이는 왜 그러는 거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어떻게 그렇게 돈이 밀릴 수가 있냐? 라고 했더니만 김성태가 형님에게 그러지 말라. 내가 돈을 대면 될 거 아니냐? 테이블을 막 엎어버릴 기세로 분노를 했다는 거예요. 이화영이랑 자기는 친형제 같은 사이라고 하면서 스마트폰 대납을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이화영의 표정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김성태는 이화영을 자기의 친형제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화영을 위해서 수백만 달러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대신 내주기로 약속까지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김성태를 이화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